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이른 아침,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만월산에서 한 부부가 등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쯤 이 등산로는요, 밤새 내린 이슬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부부가 등산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 중턱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부부가 놀라서 잠시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급하게 산을 내려오는 한 중년 남성을 목격합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얇은 막대에 흰 천이 둘둘 말려있는 듯 했어요. 막 서둘러 내려가던 그 남성과 부부는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러자 그 남자가 부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후 등산로가 아닌 다른 산길로 자취를 감추게 되죠. 부부는 이게 어딘가 굉장히 꺼림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등산을 이어갔죠. 그렇게 만월산 8부 능선쯤의 한적한 등산로를 지날 때쯤 거기서 쓰러져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성은 많은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어요. 부부는 직감적으로 아까 비명을 지른 사람이 이 여자가 아닌가라는 걸 알아챘고 즉각 119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 인근에 살던 55세의 여성 남씨. 그녀가 사건 당일 아침 7시에 만월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등산로 입구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을 보면 남씨가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견됐을 당시에 가방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무슨 변을 당한 걸까요? 경찰은 남씨가 혼자 산을 오르다가 강도를 만나서 소지품을 뺏기고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팔에 수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건 목에 찔린 상처였죠. 안타깝게도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은 그때 이슬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이나 이렇다 할 DNA조차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그날 만월산을 찾은 등산객 전부를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만월산이 인천에 있는 만수동, 간석동, 부평동 모두 인접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등산로만 10개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주민들이 오가는 샛길까지 포함하면 입구가 수십 개예요. 게다가 당시 그 CCTV 화질마저 좋지 않았고요. 게다가 샛길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등산객 모두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도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신의 곁에 남겨져 있던 담배 2갭이에요. 이게 장미라는 브랜드인데 일반 담배보다 좀 길쭉하고 얇은 게 특징입니다. 이 2갭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에는 죽은 피해자의 타액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개에서는 신원 미상 남성의 타액이 검출되죠. 피해자 가족 증언에 의하면 숨진 남씨는 흡연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 브랜드를 피우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담배는 용의자의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나뉘어 피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면식관계 아닌가? 라는 추정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변 인물 또 그 중에서도 흡연자분들의 DNA를 다 대조하면서 추적이 시작되죠. 이거 엄청난 추적일 것 같은데 당시 그 DNA 그 조사 대상자만 1,054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단일 사건에서 DNA를 정말 최다 수집한 전례 없는 수사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수색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질 않는데요. 그렇게 사건 발생 17일이 지난 9월 27일 경찰에 제보 한 통이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만월산에서 먹고 자던 한 노숙자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근처 배수로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는 소리를 들어서 잠에서 깬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가보니까 배수로 쪽에 부러진 과도와 라이터를 발견했다는 제보였습니다. 경찰이 즉각 그곳에 가보는데 여기는 그 범행 현장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만월산 터널 옆에 있는 배수로예요. 정말 가보니까 거기에 담배 한 갑 그리고 담배 꽁초가 발견되는데 이게 장미 브랜드였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과도 한 개가 종이로 둘둘 말아져서 노란색 테이프로 고정된 칼집 모양의 물건까지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칼집에 종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특이합니다. 다이어리 캘린더 속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아무래도 칼을 그냥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다이어리 속지로 이걸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싸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배수로에 와서 칼에 묻어있는 혈흔을 씻어낸 후에 여기다가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과도가 중요합니다. 이 과도에서 소량의 혈흔이 검출이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DNA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척 없이 결국에 미제로 남고 말았죠. 끝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9월 갑자기 새로운 용의자가 떠올랐어요. 누구였냐면 절도 그리고 친족 강간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50대 권 씨였는데요. 그 권 씨의 DNA가 2008년 만월산 그 살인사건의 담배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겁니다. 자, 이게 왜 4년이 흐른 뒤에야 이 소식이 들린 거냐? 그 사이에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2010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따른 법률, 일명 DNA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범죄자의 DNA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은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단지 현장에서 DNA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인들의 DNA를 채취해서 이걸 하나씩 대조하는 게 전부였던 거죠. 정말 일이 많았겠죠. 하지만 201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범죄자들의 DNA를 보관할 수 있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그 만월산에서 나온 DNA와 이 범죄자께 일치한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수면에 오른 권 씨를 보니까 전과만 8범 이상인 아주 상습 범죄자입니다. 특수강도, 강간, 빈집털이, 게다가 친딸을 성폭행한 죄까지 더해져서 그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죠. 과거에는요, 여성 등산객을 강간한 전과까지 있습니다. 그가 만월산이 위치한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친인척이 살면서 인연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우선 담배와 DNA가 일치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죠. 권 씨 동네에 있던 마트 사장에 따르면 권 씨가 평소 장미 담배를 즐겨 폈다고 증언이 나오기도 해요. 자, 증언 다 있어요. 그래서 인천 남동경찰서가 권 씨를 인천 구치소로 데려와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그런데 권 씨는 만월산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강도짓은 저지르는 범죄자일지언정 내가 살인을 저지를 배짱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DNA가 현장에서 나왔다라는 거에 나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혹시 누군가 내가 피운 담배를 거기에 둔 게 아니냐, 증거가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벌어졌던 시점에 자기는 인천은커녕 천안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대기도 했죠. 자, 여러분, 권 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이 사람이 1997년 인천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저질렀고 10년간 교도소에 복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쯤 나왔겠죠. 근데 사건이 벌어진 2008년에는 인천 도화동에 거주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 전날에
권 씨가 고등학생 딸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같은 날 가출한 딸을 찾아 나섰다는 행적까지 경찰에 입수되죠. 이때 그가 들고 나간 게 있는데 그게 딸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왜냐면 그 다이어리에 딸의 친구들 연락처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이어리요. 네, 현장 인근에서 그 발견된 칼집, 그 칼집이 다이어리 속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게 뭔가 딱딱 들어맞는 이 느낌. 그래서 경찰이 다시 증거품을 뒤져요. 그래서 현장에서 찾은 칼집 종이, 이거를 이제 펴가지고 권 씨 딸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이거 제 다이어리 속지 맞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이 다이어리가 학원에서 나눠준 거라 시중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권 씨가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 권 씨가 등산로에서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고요. 강도 살인죄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4년 1심 재판에서 권 씨에게는 무죄가 내려집니다. 무죄요. 판결의 이유 들어볼까요? 권 씨의 주장대로 권 씨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가 범행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살인과는 무관하게 현장에 그냥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 그 다이어리 속지는요? 딸이 이 다이어리 속지는 제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지만 재판부는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게다가 국과수 또한 그 현장에서 발견된 과도 있잖아요. 과도, 범행도구. 과도가 이게 확실히 그 남씨 여성을 살해한 범행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요. 왜 그러냐? 발견 당시에 과도의 끝이 좀 부러져 있었어요. 자, 이 끝이 부러져 있었다는 건 과도가 뭔가 피해자의 뼈를 찔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검을 했을 때 피해자의 몸에서 과도가 부러질 만한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과도가 부러졌다는 부분이 이게 이 사건과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앞서 기억하세요. 등산객 부부가 내려오고 있는 어떤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마주쳤잖아요. 그때 씩 웃었고요. 자, 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 씨의 현재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보다 살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권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어요. 그러면서 수사팀이 더 확실하게 사건 당일에 그 사건 시각에 권 씨가 만월산에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 했는데요. 머리를 싸매던 수사관들에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어땠죠? 사건 일주일 전부터 그 당일날까지 현장에는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곳곳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담배꽁초가 미리 현장으로 옮겨진 거라면 당연히 물기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거기에 옮겨진 거라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요? 물기가 전혀 없이 바싹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피운 후에 버려진 거라는 추리가 가능해지죠. 소름 돋습니다. 즉, 피해자와 범인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고 꽁초를 버린 직후에 범죄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DNA가 말해주는 담배 주인이 권 씨잖아요. 칼을 싸고 있던 그 다이어리 속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끈질기게 분석했어요. 권 씨의 딸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소유했던 다이어리와 꼼꼼하게 정말 이 종이가 맞는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칼집 종이에 있던 그 다이어리 속지에서 마지막 일요일 칸이 사인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딸의 다이어리에도 매월 마지막 일요일 칸마다 사인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칼집 종이에 29일 칸에 발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다이어리 9월, 10월 속지에도
동일한 표시가 남겨져 있었죠. 이거 같은 거 맞아요. 무엇보다도 딸의 다이어리에 12월 속지가 찍혀 나가 있었거든요. 칼집의 종이는 12월 다이어리 속지였습니다. 자, 정말 이거 다이어리 속지 이 사람 거 맞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어요. 그 범행 흉기로 의심되는 과도, 아까 언급했었죠. 그 끝이 부러져 있는데 몸 안에서는 끝이 부러질 만큼의 상처는 없었다라는 게 국과수 발표였잖아요. 여기서 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아, 그 과도요? 그거 원래 저희 집에서 쓰던 건데 그거 예전부터 끝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럼 이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재구성을 했던 권 씨의 행적, 사건의 전말을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권 씨는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 딸의 다이어리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때 어떤 이유로 집에 있던 과도도 함께 챙겼는데요. 딸의 다이어리 12월 속지를 찢어가지고 칼집을 만들어서 칼을 감추게 돼요. 권 씨는 그날 오전 일찍 만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피해자 남 씨를 만나서 장미 담배를 나눠 폈죠.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남 씨가 반항을 하자 칼로 목과 등을 찔러서 살해합니다. 사건 직후에 그는 CCTV와 또 각종 교통 카메라에 자기가 찍힐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충남 천안까지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한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했고요. 다시 도보로 전주까지 이동해서 노숙 생활에 돌입을 했죠. 굉장히 좀 상식을 뛰어넘는 도주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쳤나 봐요. 일반 가족집에 침입을 해서 절도를 했는데 그러다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수감이 되면서 살인사건도 피해갔다 싶었지만 범죄자 DNA 수집 결과가 일치하면서 꼬리가 잡혔던 겁니다. 와, 오늘 사건 뭔가 저에게 약간 희열이 느껴지는데 2014년 9월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권 씨에게는 1심을 뒤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죠. 2심 재판부는 범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라고 보았고요. 칼집이 딸의 다이어리 속지가 맞다. 그리고 이 과도도 범행 흉기가 맞다라고 모두 인정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 부부가 권 씨 사진을 알아보지 못한 건 그동안 권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숙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완전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봤다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게 되죠. 이 사건 정말 참 다이나믹하죠. 그러면서도 작은 증거에도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리를 이어나간 그 수사관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건은 간접 증거로 살인이 인정된 케이스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담배에 남아있는 DNA가 확실한 직접 증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증거라는 건 범인이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했다라는 것처럼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라는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리해야 하면 그건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권 씨가 그 피운 담배를 현장에 버리는 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에 남은 DNA는 간접 증거로 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우리를 답답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유죄를 이끌어낸 이 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주신 수사관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 4팀장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죄를 지으면 꼭 잡히는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거기에 끈질긴 수사까지 더해진다면 비록 목격자, 직접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고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